길가메시의 신화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 몇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맨 먼저는 일단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한 인간이면서도 신이면서도 인간인 그런 특이한 존재가 있었다. 그게 바로 길가메시였다.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었다. 아니, 교수님 어떻게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고대 우리의 역사 속에도 보면은 그런 신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단군을 생각해 보세요. 단군의 아버지는 하늘의 지배자, 즉 태양의 신쯤 되겠죠. 옥황상제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의 아들인 환웅이지만 어머니는 무엇입니까?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웅녀잖아요. 그러면 단군에게는 신성과 인성과 더 자세히 따져보면은 짐승, 수성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영웅이란, 고대의 영웅이란 다 그런 거였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길가메시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었지만 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들은 길가메시의 정치를 폭력적인 정치라고 규정하고 길가메시를 통제하기 위해서 엔키두라고 하는 괴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괴물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다시 없는 친구가 된다. 우정이 깊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그래서 신들은 다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엔키두, 길가메시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들은 엔키두에게 병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몹쓸 병에 걸리게 해서 엔키두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길가메시는 혼자가 된다. 친구를 잃었으니까요. 그 길가메시는 이제 영생을 얻고자 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그 길가메시의 여행 과정을 다 설명할 겨를은 없고요. 그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길가메시가 홍수를 만난다는 거죠.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그런 홍수의 체험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길가메시를 살 수 있게 만든 것은 네모난 배였다. 그 네모난 배를 타고 길가메시는 현명한 사람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결국은 삶의 뭐랄까 지혜를 터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여러분 무속 신화라고 하는 거 아나요? 그 뭔가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지고 결국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생명의 물을 찾는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길가메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길가메시 신화는 그런 내용을 아름답게 잘 정리하고 있다.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이런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식혁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로는 뭐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종교가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고대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보면 신에 대한 뭐랄까 헌신과 복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해방으로 나타나잖아요. 인간이 지혜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종교로부터, 종교성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종교 신으로부터 독립되어 가는 어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그 결과 얻어진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주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부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대홍수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결국 나중에 이거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늦게 탄생한 기독교에서 보이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라는 거 여러분 되게 아실 거예요.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신이 노여워서 홍수를 내리는데 그때 이제 다 죽이지는 않고 신앙심이 좋은 착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 또 노아가 모은 여러 그런 특별히 선택된 그런 종자들만을 살려주잖아요. 그런 이야기의 원형이 길가메시 신화 속에 이미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죠.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길가메시의 신화가 변형된 것이다. 길가메시 신화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에게 그런 노아라고 하는 종교적 인물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신과 인간의 어떤 갈등,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들 사이의 우정, 뭐 그런 주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지식혁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진흙판에다가 아주 단순한 도구를 가지고 눌러서 선을 긋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결국은 상당히 체계적인 지식이죠. 길가메시 신화라고는 체계적인 지식,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문학으로 승화되어 가고 있다. 그것이 인간들의 종교성, 인간들의 문학성, 인간들의 철학성을 고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단순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문자가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어떤 미적인 취향을 발달을 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가 됐다는 것. 이건 아마 맨 처음에 점토판에 무엇인가를 새기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혁명이 아닐까요? 그 작품이 만들어진 곳이 수메르라고 했죠. 수메르가 어딨나요? 지도를 보지 않고 수메르를 알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에 이게 이제 기원전 2500년에서 1500년까지의 지도인데요. 그 지도를 보면 거기에 왼쪽 하단에는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에도 그 당시에 나름의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오늘날 쿠웨이트에서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쿠웨이트를 통해서 이 그리스로 가는 이스탄불로 가는 터키 지역으로 가는 방향을 쭉 잡게 되면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나타나고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그 바로 위에가 우르기예요. 그 우르기에서 바로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바빌론, 우르, 뭐 니느베, 수사, 페르세폴리스 여기에 표시된 고대의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고대의 도시들이 바로 문명의 중심 지역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보면 오른쪽에 지도 위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전차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차 그림. 그것은 바로 그 오리엔트 지역에서 성장했던 제국들, 바빌론이라든가 뭐 히타이트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하는 여러 제국들이 사용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전차입니다. 그 전차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인류 문화의 4대 문명에 2개의 문명이 지금 하나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이집트고 하나는 오리엔트 문명이고 그렇죠. 그 두 문명 사이는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되어 있지만 그것은 길로 연결되어 있었고 고대로부터 그들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 근데 최초 단계에서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었던 우르니, 우르크니, 바빌론이니 하는 나라들이 약진이 굉장히 주목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대가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던 수사라든가 이슈르, 니네베
이런 지역들이 이제 크게 발전하고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 페르세폴리스를 중심으로 이 모든 지역들이 하나의 권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함무라비와 같은 왕이 나오는 겁니다. 함무라비와 같은 대제국을 건설한 고대 오리엔트의 왕은 이제 그 옆에 쓰여 있는 것이 뭐냐면 법전입니다. 법전. 법전을 법률이죠. 법률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바로 그 함무라비 왕의 초상이 부조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죠. 법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다. 법전이라고 하는 말로 봤을 때 한 장짜리 법전이 없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법이었다. 그렇다면 이 고대, 이게 지금 기원전 몇 세기인데 그 당대의 오리엔트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보면 이제 1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적은 건 아니고요. 쭉 200조가 넘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글자가 좀 선명치 않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물론 계급사회이고 또 전문직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문직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의사와 건축가가 있었죠. 그런데 의사에 관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제 215조와 218조 내용만 발췌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사가 수술에 성공하였으면 환자의 신분에 따라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다. 즉 신분이 낮은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안 받거나 조금만 받고 신분이 높으면은 그 사람의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평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8조는 의료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의료사고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큰 상처를 내거나 환자를 죽게 하였으면 의사의 손목을 자른다라고 했어요. 즉 전문가에 대해서도 무엇을 묻는다? 책임을 묻는다. 직업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 당대의 오리엔트의 사회의식이 어느 정도로 높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29조와 230조는 이건 편의상 많은 것 가운데서 발췌한 것인데 건축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229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건축가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었는데 잘못 지어서 집이 무너져 집주인을 죽게 했다면 그 건축가를 죽여야 한다. 이것도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건축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0조에 보면 건축가가 집주인의 아들을 죽게 했다면 건축가의 아들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건축의 말하자면 시공의 안전성, 완전한 시공, 설렁설렁 지어서는 안 된다. 책임을 가지고 져야 된다. 전문인에 대한 어떤 직업적 윤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령 고조선에는 어떤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까? 8조의 법금이 있었다. 법이 8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살인을 한 사람은 죽인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1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내용들이죠. 그건 결국 뭐냐면 고대 사회는 꼭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대 사회는 법이 복잡하지도 않았고 대단히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리엔트는 달랐던 거죠. 오리엔트 지역은 바빌론과
페르시아로 대표되는 이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여러 전문 직종이 있었고 그 전문가들의 보수나 전문가들의 직업 윤리나 전문가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어떤 그 범위와 한계도 규정할 정도로 법이 발달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까?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뭐죠? 문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아주 초보적인 문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문자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기원전 5세기, 6세기에도 고도로 발달된 법률 체계를 완성했다. 그것은 사회가 대단히 발전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